낙태 문제는 산모가 태아의 생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축 문제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나 돼지, 닭을 사육하고 필요에 따라서 죽여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는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동물보호법을 소개하면서 낙태에 대한 현재 법적 상태가 정당한지 일관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 우리가 어떤 윤리적 의무를 갖는지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도 그렇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슈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불필요하게 부과하는 잔인한 방법의 대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 동물보호법의 규율 근거 중에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물론 태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후기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고, 최근에는 그것이 24주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도 있어서 이게 성격상 굉장히 확정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 고통의 문제도 물론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마키스 논변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고통이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더 문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태아가 생존해서 누렸을 좋은 삶, 그것은 굉장히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박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슈가 제기되고, 물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좋은 윤리학적인 사고가 될 텐데요. 태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인격체로서 사람이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면 이유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삶하고 동물의 삶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간의 삶의 질이 동물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낙태가 동물에 대해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이상의 독특한 문제를 갖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들의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왜 판사직을 그만두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셨나요? 예, 그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답변 중에 하나는 철학, 윤리학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짧은 강의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논변을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따라가 보고 그것의 설득력을 느끼고 또 원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는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논변인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는지, 이런 활동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논변들을 드렸는데요. 그런 걸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실천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윤리학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즐거움인 동시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드렸던 이슈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법적인 문제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물론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같고 다른지도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익혔던 여러 가지 개념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강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선상 파티 사례에서 B에게 A를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 직관에는 B가 추락의 원인을 제공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옆 사람의 곤경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의무론적인 도덕관이 더욱 크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사례를 잘 생각해 본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대로 추락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인 입장이고 저는 그런 이유나 의무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그 선상파티 사례를 통해서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물론 그 선상파티에서 떨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사람도 구조해야 될 이유나 의무가 있지만 떨어지게 한 원인 제공자가 더 중한 이유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서 그러니까 톰슨이 이야기하는 인부의 경우도 그렇지만 M이 그러니까 추락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나름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할 만큼 주의 의무를 상당히 기울였을 때, 그때도 다른 사람보다 중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사례를 통해서 묻고 싶었던 질문이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톰슨의 바이올리니스트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비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다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선 같고 어떤 점에선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이슈를 생각을 전개하는 하나의 이제 도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사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위험을 발생시켰는데 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나름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이 좀 나빠서 위험에 빠지게 하는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런 케이스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중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고요. 그것이 이제 인부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까 또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치 있는 미래의 삶의 주체가 반드시 인식하지 않더라도 선언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톨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반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버스 사례를 들면서도 같이 생각해 볼 유사한 점이 자동차가 제가 빨리 나가서 탔으면 가졌을 수도 있을 텐데 다른 행인이 먼저 가져가서 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제 것이 아니니까 박탈을 해서 그 행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때 이제 포함되는 요소가 제가 그것을 이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안타깝다 이래서 이제 고통을 느꼈다면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례의 성격이 포착하려고 하는 게 이 태아의 경우에도 낙태가 되면 본인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은 삶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유비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인식해야 그것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박탈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식하지 못했다는 성격으로 인해서 툴리의 입장에 반론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거로 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드렸던 반론은 툴리 본인이 했던 게 그 누렸을 좋은 삶에 대한 개념적인 능력, 그러니까 미래의 삶이 자신이 누렸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존속하는 그런 주체이고 그랬다면 그 미래의 삶을 내가 누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자의식과 같은 고등한 개념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박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신생아나 영아 사례와 같은 반론을 들면서 논박을 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기 이제 어려운 이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회적 딜레마 중에서 철학적으로 흥미롭게 분석할 만한 사례를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응용 윤리에 그러니까 윤리학을 철학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뭐 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형이상학도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어떤 믿음이 정당화되는지를 포함한 뭐 인식론도 있고요. 윤리학은 크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다루는 이슈고, 이론적으로 뭐 공리주의, 칸트 윤리학, 덕 윤리학 이런 것들도 있고, 응용 윤리학은 여러 가지 우리 오늘 주제이기도 한 난제와 딜레마,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와 권리가 상충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딜레마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응용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딜레마 중에 철학적으로 흥미롭게 분석할 사례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응용 윤리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삶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낙태하고 많은 부분에서 논점이 이제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 안락사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의료 자원 같은 것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공정하고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요. 또 앞에 강의에서 하셨던 이주자 그리고 이주 아동에게 어떤 권리를 우리가 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국가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를 조율할 권리를 어디까지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긴장 관계에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응용 윤리의 이슈들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딜레마적 상황을 국가기관에서 해결할 때 그 해결 방법이 국민 여론과 다르다면 그것을 과연 옳은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르는 입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볼 여지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동시에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낙태와 같이 인공임신 중절과 같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상충하기 쉬운 방식으로 긴장 관계에 있고, 그 가치의 성격을 분석해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런 때에는 한 면만 보고 충분히 다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론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냥 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리고 조금 가능성을 느꼈으면 하는 것은, 이 사례가 특히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고, 한쪽 측면에 이제 공감을 하다 보면 다른 쪽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양면을 모두 보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도 물론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와 상충하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동시에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충분한 숙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진 견해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숙고된 조금 더 합리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이런 윤리학적인 성찰, 이론적인 작업의 기여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음미하면 어떨까 라고는 취지의 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개하셨던 낙태와 관련된 철학적 논변, 철학적 사유의 과정이 실제 낙태법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이런 철학적인 방법론이 영향을 얼마 정도 미치는지 또 궁금합니다. 어려운 이슈인데요. 얼마나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전공하는 범위를 조금 벗어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예측하려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낙태, 인공 임신 중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규율이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유사하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법적인 규율이 달라졌을 때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의 윤리학적 숙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숙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한번 반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론을 검토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 반사적으로 가졌던 처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을 좀 분석해서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에보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 널리 이루어져서 그러한 숙고된 판단 하에 이제 우리 규율을 법적으로든가 도덕적으로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영향을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숙고 자체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건데 그런 거를 좀 같이 널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낙태와 같은 사회적 딜레마를 끊임없이 마주하며 살 텐데 이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윤리학 전공자라 윤리학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면은 좀 너무 제 분야를 피하라는 것 같아서 겸연쩍은 면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이 쉽진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금 더 폭넓게 보는 기회를 갖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노력이 들더라도 같이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윤리학적인 성찰이 사회적 딜레마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노력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합리적인 성찰이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 모두 다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낙관적인데, 물론 그걸 해봐야 얼마나 우리가 동의를 커먼 그라운드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이제 해봐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한 후에도 여전히 좀 견해가 다르다. 왜냐하면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이런 사례들이나 이론들을 보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결국 이제 도달하는 결론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해, 도덕적인 견해와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관용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공존하고 어떻게 서로한테 정당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적 규율을 해야 되고 이런 2차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윤리학적인 탐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면서 정당한 법적 규율을 찾을 수 있을지는 또 어려운 문제다. 그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 뒤에 이제 두세 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준비했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린 셈인데요. 이 문제가 대표적인 윤리학의 난제, 딜레마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권리들이 쉽게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방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론적으로 윤리학적 성찰이 분석 그리고 논변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런 철학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재미
좀 너무 심각한 주제라 이걸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철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방식, 철학적인 윤리학적인 고려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볼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